창세기 41장 노예에서 총리로. 이집트 왕이 희한한 꿈을 꾸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나일강은 중앙아프리카 동부 고지에서 발원하여 이집트 전역을 통과하여 지중해로 흐른다. 길이 5,6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으로 이집트의 젖줄이요 생명줄이다. 파라오가 눈을 들어보니 토실토실하게 살찐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의 초원지대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다. 토실토실 살찐 암소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데 뒤이어 비쩍 말라 빠진 7마리의 암소가 강가에서 또 올라온다. 그리곤 앞서 올라온 토실토실 살찌고 기름진 암소들 곁으로 다가온다. 비쩍 말라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라 아무 쓸모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얼굴을 찡그리는데 갑자기 비쩍 말라 빠진 암소들이 거칠고 우악스럽게 돌변하더니 곁에 있던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 꿈이었다.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이다. 꿈을 깬 파라오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베개와 이부자리를 다듬은 뒤에 파라오는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의 줄기에서 속이 알차게 잘 여문 7개의 이삭이 나온다. 흡족해하며 미소 짓는데 뒤이어 같은 줄기에서 다른 7이삭이 나온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7이삭들은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속이 텅 비어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웬 쭉정이들이냐고 미간을 찌푸리는데 갑자기 7개의 말라붙은 이삭들이 알차게 잘 여문 7개의 이삭들을 싹 먹어치우는 게 아닌가. 꿈에서 깨어난 파라오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연이어 꾼 꿈들이 그림처럼 뇌리에 생생히 떠올랐다.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았지만 해석할 길이 막연했다. 여봐라, 이집트의 이름난 술사들과 현자들을 모두 궁으로 불러들여 내 앞에 대령시키도록 하라. 날이 밝기 무섭게 파라오는 이른 깨나 있는 이집트의 술사들과 현자들을 궁으로 전부 불러들였다. 술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계급인데 그들은 초자연적 지식과 지혜를 통해 얻었다고 하는 주문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앞일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자는 일상사와 자연계의 변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나 박사를 가리킨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유명 술사들과 현자들에게 어젯밤에 꾼 꿈을 들려주고는 해석을 하라고 명을 내렸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릴 뿐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파라오는 분노했다. 그만큼 꿈은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러고도 너희가 술사요, 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그토록 생생하게 꾼 내용을 말해 주었건만 어떻게 한 명도 해석하는 자가 없단 말이냐. 모두 보기 싫다. 썩 물러가라. 파라오가 진노하자 모두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자칫하면 목숨들이 날아갈 살얼음 판국이었다. 그때였다. 파라오 곁에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다는 몸짓을 했다. 그는 파라오의 심기를 눈치껏 살피며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폐하, 진즉 말씀드려야 했으나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몽을 잘하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폐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파레오의 눈빛이 반짝였다.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한층 부드럽게 술 시종장에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여라. 네, 폐하. 폐하께서 전에 저와 빵 맡은 시종장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들 왕실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는 해몽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에 한 히브리 노예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었으나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혀 저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청년 노예가 즉석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몽대로 저는 이렇게 복직되고 빵 맡은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풀이하다. 파라오의 얼굴에 즉시 미소가 떠올랐다. 파라오는 지체 없이 명을 내렸다. 여봐라, 당장 시위대장 집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노예를 데려오도록 하라. 서둘러 행하라. 파라오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달려나갔다. 시위대장의 감옥 대문이 떠들썩했다. 사정을 전해들은 시위대장이 급히 요셉을 찾았다. 요셉, 폐하의 명이다. 속히 채비하고 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요셉은 신하들의 도움을 받으며 급히 몸을 씻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급히 채비를 마친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들과 함께 궁으로 들어가 파라오 앞에 섰다. 파라오는 초조하게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할수록 희한한 꿈이어서 그 징조가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심란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셉이 앞으로 나가 엎드려 파라오에게 큰절하고는 그대로 머리를 조아렸다. 네가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했다는 청년이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을 풀이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듣자하니 네가 해몽을 잘 한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폐하,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풀이해 주시는 분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폐하의 꿈을 해몽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좋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물어 내 꿈을 해석하도록 하여라. 꿈속에서 나는 나일 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뒤이어 비쩍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또 그 강가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비쩍 마른 흉측한 놈들은 처음 봤느니라.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강에서 올라온 기름지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때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느니라. 폐하, 꾸신 꿈이 그것이옵니까? 아니다. 연이어 나는 또 꿈을 꾸었느니라.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같은 줄기에서 다른 이삭 7개가 또 나왔다. 뒤이어 나온 그 이삭들은 뜨거운 쇳바람에 야위고 말라붙어 마치 쭉정이 같았느니라.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전부 먹어치웠다. 그때 내가 또 놀라 잠에서 깼느니라. 나는 이런 꿈 이야기를 이집트 땅의 술사들과 현자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파라오에게서 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요셉은 묵도했다.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영감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끝나자 요셉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폐하, 이 몸이 이제부터 폐하의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어서 풀이해 보아라, 어서. 파라오는 보좌에서 반쯤 일어나 요셉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채근했다.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요셉은 해몽하기 시작했다. 폐하께서 꾸신 꿈은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려는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처음 올라온 통통하게 살찐 암소 7마리와 나중 꿈에서 보신 잘 여문 이삭 7개는 모두 7회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올라온 비쩍 마른 암소 7마리와 나중 꿈에서 보신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나타냅니다. 통통하게 살찐 7암소와 잘 여문 이삭은 모두 7회 동안 풍년을 의미합니다. 비쩍 마른 7암소와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이삭은 모두 7해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7해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앞서의 풍년을 까맣게 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파라오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고 꽉 막힌 머릿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꿈 해석은 그렇게 명쾌해졌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파라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폐하, 이 몸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집트 땅에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들 것이지만 연이어 7해 동안 전무후무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풍년이 들었냐는 듯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이 심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파라오는 앞서의 풍년에 대한 기쁨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이어질 흉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이나 연이어 꾸신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폐하,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다 살아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이 같은 일에 대비하여 지혜롭고 현명한 총리를 뽑으시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에 유능한 관리들을 두시고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수확한 곡식은 폐하의 관할 아래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지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곡물을 쌓아두면 그 이후에 다가올 연속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가 황폐케 되는 것을 면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몽에 크게 감동받았다. 더 나아가 요셉이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비책까지 거침없이 술술 제시하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했다. 그렇게 믿어올 수가 없었다. 요셉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라오가 작심한 듯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 다들 보시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임에 분명하오. 분명한 신통력을 지닌 사람이오. 신하들도 고개를 주걱거렸다.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대의 이름이 요셉이라 했소?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내가 보기에 그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오.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탁월하고 슬기와 명철을 지닌 사람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소? 이집트 땅을 이잡듯 뒤진다 해도 그대 같은 이는 찾을 수 없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다스려 주시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소.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 뿐일 것이오.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통치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말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서 풍겨나오는 고결한 인품과 그의 신통함을 의심할 바 없이 신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반전이다. 요셉을 이집트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그 영롱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폐하, 어찌 감히 이 몸이 그토록 중한 직책을. 아니, 그대는 사양치 마시오. 그대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이 엄청난 국가적 고비를 누가 넘길 수 있겠소. 그대는 사양 말고 내 뜻에 따르도록 하시오. 파라오는 보좌에서 내려와 요셉을 일으켜 세운 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높은 대에 올랐다. 신하들은 들어라. 나 파라오는 이 순간부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부터 요셉 총리의 명을 받아 그 말에 따르도록 하라. 누구도 요셉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해몽이 워낙 신통하고 그가 내놓은 대책이 참으로 탁월했기 때문이다.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 주었다. 파라오의 얼굴, 이름, 칭호 등이 새겨진 그 반지는
파라오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그것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총리 요셉에게 왕의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파라오는 또 신하들을 시켜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집트에서 왕의 것 다음으로 좋은 수레도 내주었다.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게 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이집트 땅에서 그대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그대의 명이 곧 나의 명이요. 이집트의 총리 요셉,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다. 이때 요셉의 나이 30세, 70세 소년, 17세 소년 때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13년이 흐른 시점이다. 처음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그동안 시위대장 집의 집사로, 왕실 감옥의 총무로 나름대로 살림살이의 행정을 살피다 나라의 살림까지 맡은 총리가 된 것이다. 중왕국 12왕조 시대의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는 아멘엠헤트 3세로 현군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비밀을 여는 자란 뜻이다. 요셉의 탁월한 해몽 능력을 반영한 이름이다. 파라오는 또 온 성읍의 최고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정치와 종교가 짝을 이루던 정교 일치 국가 이집트에서 제사장은 나라의 주요 제의를 주관했다. 왕과 더불어 나라의 대소사를 논의하던 최고위 관리였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같은 혈통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는가. 하지만 요셉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 이집트 여인과의 결혼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 총리직을 맡은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시찰했다. 성읍들과 마을들과 백성들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그렇게 나라의 실정을 파악하는 동안 요셉의 해몽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이어졌다. 가는 곳마다 기뻐 노래하는 태평가가 울려 퍼졌다. 이집트 백성들은 그렇게 7해 동안 농작물과 밭 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성읍마다 가가호호 빠뜨리지 말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도록 명을 내렸다. 워낙 차고 넘치는 풍작이라 5분의 1의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다. 기꺼이 내놓았다. 그 결과 성읍의 식량 창고마다 온갖 곡물이 그득그득 쌓였다. 청렴결백한 요셉은 쌀 한 톨, 보리 한 줌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 알뜰살뜰 모아들어 각 성읍 창고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곡식 자루가 너무 많았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 같았기에 나중에는 자루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였다. 자, 모두 들어라. 앞날에 대비하여 거두어들인 곡물을 차질 없이 잘 관리해야 한다. 허투루 소비하는 일이 조금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리 요셉은 관리들의 기강을 다잡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7년 대풍작 기간에 목표대로 곡물을 각 성읍 곡물 창고마다 잘 저장했다. 7년 대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그의 아내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면서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잊게 하셨다란 뜻이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땅에서 나로 번성케 해주셨다라면서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셨다 란 뜻이다.
이집트 온 들판을 황금빛 알찬 이삭들로 풍요롭게 솟았던 7년의 대풍령 기간이 어느덧 지나갔다. 파라오가 꾼 꿈이 실현되려는지 가뭄이 시작되었다. 아, 올해는 어째서 이렇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 나일 강까지 하루가 다르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아. 7년의 대흉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비쩍 말라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처럼 새바람에 말라 비틀어져 쭉정이처럼 변한 7이삭처럼 진절이 나는 끔찍한 7년 대흉년이 이집트 온 땅을 뒤엎었다. 하지만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앞선 7년의 대풍작 기간에 집집마다 저장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게 마지막 식량이에요. 쌀독에는 이제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해마다 이집트 땅에 대흉년이 극성을 부리자 먹을 식량이 남아있지 않았다. 극심한 기근이 나라를 휩쓸었다. 집집마다 쌀독은 텅텅 비었고 논밭에는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뿐이었다. 사람들이 성문으로 몰려나와 파라오를 향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명하노니 너희는 총리 요셉에게로 가서 그의 말에 따르도록 하라. 이집트 백성들은 요셉에게로 가서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자, 모두 줄을 서시오. 식량은 충분하니 새치기 하지 말고 차례대로 줄을 서도록 하시오. 요셉은 각 성읍에 식량 창고를 개방하여 곡식을 팔게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식량을 사서 기근을 해결했다. 7년 대풍작 기간 동안에 각 성읍의 식량 창고마다 저장한 물량이 워낙 많았다. 식량을 공급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대흉년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극심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이슬 한 방울조차 귀했다.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조차 범람은커녕 나날이 말라갔다. 대흉년은 이집트 땅만 휩쓴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휩쓸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몰려왔다. 이집트 땅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총리 요셉에게로 나아온 것이다. 42장 막내를 데려와라.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오다. 무대는 다시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골짜기로 돌아온다. 야곱의 장막에는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이 있었다. 혼인한 아들들도 있고 독립한 아들들도 있지만 모두들 헤브론과 그 주변 성읍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 함께 모여 집안일을 의논할 수 있었다. 때에 야곱은 129세, 장남 루우벤은 47세, 막내 베냐민은 22세쯤이었다. 이집트에 있는 요셉은 38세였다. 이집트를 휩쓴 대흉년은 이웃나라인 가나안에도 매섭게 들이닥쳤다. 가나안 땅에는 비축된 식량이 없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약 400km, 곧 천리길을 여행하여 이집트 땅으로 식량을 구하러 길을 떠났다. 이집트 땅에는 곡물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야곱의 장막에도 기근이 닥쳤다. 야곱도 이집트 땅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들을 자기 장막으로 전부 불러 모았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느냐. 그러고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버지, 저희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찌하면 좋을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 이집트에는 비축된 곡물이 넉넉히 있다더구나. 그러니 이집트에 내려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너라. 그래야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루가 급하다. 당장 짐을 챙겨 떠나도록 해라.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행여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었다. 베냐민은 요셉을 얻은 후 16년 만에 기적적으로 얻은 늦둥이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한 점 혈육이다. 그런 베냐민이기에 요셉처럼 행여 일을 당할까봐 먼 여행길에 딸려보내지 않고 자기 장막에 그대로 머물게 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 필요한 짐을 꾸린 뒤 이집트로 길을 떠났다.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 행렬에 섞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의 장막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는 가는 데만 보름 남짓 걸린다. 그 무렵 이집트 총리 요셉은 원근 각지의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나 곡물 구매단에게 곡물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을 팔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는 총책임자였다. 그런 결정은 접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 뿐 아니라 각국의 상인들도 주관했다. 순번에 따라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총리를 접견할 차례가 되었다. 야곱의 10아들들, 곧 10명의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에게로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총리 각하, 저희는 멀리서 식량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온 자들입니다. 부디 크신 아량과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기억하는가? 20여 년 전 요셉의 꿈을 그때 17세 소년 요셉은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꿋꿋이 일어서서 중앙에 있는 자기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 꿈이 20년 만에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크게 화를 내며 그까지 쓸모없는 꿈이라고 요셉을 박대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꿈대로 행하고 있었다. 아, 저들은 가나안 땅의 형님들이 아닌가.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다. 오매불망 잊지 못한 고향집의 얼굴들, 어쩌면 이번 대흉년 때 식량을 구하러 올지 모른다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형들이 온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인가? 네, 저희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많이 변해 있었다. 20여 년 전에 17세 소년 요셉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장성한 요셉은 화려한 장식이 달린 총리 복장이었고 이집트 말에도 능통하였다. 무엇보다도 형들은 이집트 총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다. 또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자신을 형들이 비정하게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떠올렸다.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하니 그대들은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닌 것 같다. 정탐꾼들인 게 분명하다. 이 나라에 온 것은 곡식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를 캐려 잠입한 자들이다. 내 말이 틀렸느냐? 요셉이 짐짓 이렇게 몰고 간 것은 형들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과연 옛날의 잘못을 반성하였는지 그때와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간 것은 그럴듯한 계획이었다. 이집트는 가나안과 맞닿은 동쪽 국경선이 매우 허술하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침투하는 셈 계통의 힉소스 족속에 대해 특별한 경계심이 있었고 신분이 확실치 못한 자들은 정탐꾼으로 간주했다. 형들은 펄쩍 뛰며 극구 부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이 땅에 온 것은 순전히 곡식을 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형제들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 그대들이 여기 온 것은 이 나라의 동태와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일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집안 내력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였다. 총리 각하, 저희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계시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12형제였습니다만 11째 아우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받았다. 그래? 좋다. 그대들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방금 그대들이 한 말을 입증해 보아라. 그대들의 입으로 그대들의 막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막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대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내가 짐작한 대로 정탐꾼들이다. 파라보의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을 가나안으로 보내어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때까지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식량을 사러 왔다가 졸지에 정탐꾼으로 내몰린 형들은 황당하고 놀랐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랐다. 요셉은 경호를 맡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했다. 사흘 뒤 총리 요셉이 감옥에 있는 형들을 불러내어 말했다. 말투가 한층 부드러웠다. 비록 시험하는 과정이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리 모질지 못했다.
나도 그대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그대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중 한 명만 이곳에 남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필요한 만큼 식량을 팔 테니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대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서 그대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볼모로 잡은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또 이집트 땅에서 마음대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형들은 이집트 총리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아.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었지. 우리는 그런 울부짖음을 듣고도 외면했잖아. 그 애의 말은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분명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자 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이런 말을 듣고 장남 루우벤이 아우들을 탓하며 푸념했다. 그러게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냐. 그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틀림없어.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형들은 자기들이 주고받는 말을 총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때까지 총리는 통역관을 거쳐 형들과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모두 알아듣고는 옛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빈 방으로 들어가서 서럽게 울었다. 지난날의 슬픔과 원망과 외로움이 눈물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지금쯤 백발이 성성할 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떠나올 때 한 살배기 갓난아기였던 친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었다. 잠시 뒤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온 요셉이 형들 중에 시므온을 지목하여 말했다. 여봐라, 저들 중에서 저자를 볼모로 잡도록 하라. 시므온을 볼모로 삼은 것은 요셉을 죽이려는 일에 적극 반대했던 맞이 르우벤을 제외하고는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다.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유도 있었다. 여봐라, 저들이 요구하는 만큼 곡식을 팔도록 하라. 또한 저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요셉은 아랫사람들을 시켜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온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게 했다. 식량을 구입하고 지불한 돈을 각자의 자루에 몰래 도로 넣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형들 일행이 먹을 보름치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다. 아버지에게 전달될 양식이 조금이라도 축나지 않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였다. 겉으로는 엄격하게 굴었지만 실제로는 자상하게 챙겨주었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해 집으로 돌아오다. 요셉의 형들은 나귀마다 곡식을 충분히 싣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렇게 길을 가다 하룻밤 묵어갈 객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광야 여행길에는 여행자들이 객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장비를 점검하고 낙타와 나귀에게 꼴을 먹인다. 그래서 간단히 하룻밤 묵고 갈 객점이 일정한 거리마다 자리 잡고 있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던 형제 중 한 명이 자루 아귀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외쳤다. 이게 뭐지? 다들 여기 좀 봐. 돈이야. 분명 식량을 구입하고 지불한 내 돈이 어째서 여기 들어있는 거지?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험한 일을 겪고 이집트 땅을 겨우 벗어났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 모두들 왠지 불안하고 두려웠다. 형제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이런 일이 또 생긴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골짜기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낙타떼를 몰고 오는 한 무리가 보였다. 점점 야곱의 장막 쪽으로 다가오자 늙은 몸을 이끌고 마중 나갔다. 얘들아, 왜 이리 늦었느냐? 다들 별일은 없었고 식량은 넉넉히 사왔느냐? 야곱은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러다가 아들들 중 시므온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시므온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일단 장막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은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집트 총리가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마구 몰아붙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고 식량을 사러 온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로 하나는 일찍 죽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더니
이집트 총리가 우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을 이집트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냐, 어째서. 아버지, 그런데 이집트 총리가 우리한테 곡식은 넉넉하게 팔았어요.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 주었고요. 이것 좀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동생을 이집트로 데려가기 위해 이집트에서 구입한 많은 식량을 보란 듯이 아버지 앞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각자의 자루를 쏟았다. 아, 이게 뭐지? 돈다발이잖아. 형제들의 자루마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 형제의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은 오던 길에 이미 확인했지만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해야 할 뿐이었다. 야곱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탄식했다. 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쯧쯧, 못난 녀석들, 너희들은 정말 못되었구나. 오래전에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베냐민마저 앗아가려고? 안 된다, 안 돼. 아,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자꾸만 괴로운 일들이 생긴단 말인가. 그때 마지 루우벤이 나섰다.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보살피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맹세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서 베냐민을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사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된다, 안 돼. 그럴 순 없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보낼 순 없다. 그 아이의 형도 먼 길을 떠났다가 죽지 않았더냐. 이제 그 아이 혼자 남았다. 저 멀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만에 하나라도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이 애비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이라도 보겠다는 거냐.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43장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결국 막내 베냐민을 딸려 보내다. 이집트 땅에 7년 대흉년이 지속되었다.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심했다. 중근동 지역 전체가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았다. 헤브론 골짜기의 야곱 장막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어느새 다 떨어져 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국이었다. 하루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와야겠다. 야곱의 아들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이집트 총리 앞에 설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집트 총리 말대로 정탐꾼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베냐민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가축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때 침묵을 깨고 형제들 중 넷째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앞서 마지 루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루우벤은 아버지의 소실과 눈이 맞아 폐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성 학살 사건의 주동자다. 그래서 역시 아버지에게 신망을 잃었다. 더구나 시므온은 이집트 감옥에 볼모로 잡혀 있어서 여기에 있지도 않다. 그래서 넷째가 나선 것이다. 아버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아주 엄하게 경고하기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내가 없으면 우리가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이 없이 내려갔다가는 식량을 구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숨조차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막내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심란하게 하느냐. 어쩌자고 그랬냐 말이자.
그러자 형제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공연히 말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더러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다른 형제는 없느냐 하고 가족에 대해 캐물었어요. 꼬치꼬치 묻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대로 순순히 대답한 것뿐입니다. 설마 막내 동생을 이집트로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조금은 진정된 마음으로 그러나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이집트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걸 나더러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아버지의 말에 유다는 진심을 다하여 말했다. 아버지,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도록 받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겁니다. 야곱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만 가지 생각이 오갔다. 야곱은 한참 만에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꼭 그래야만 하겠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챈 아들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야곱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정히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져가서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황과 꿀, 그리고 뭐가 있더라. 우리 특산물이야 많지요. 그래, 그렇지.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를 준비하여라. 아몬드도 챙겨가서 총리에게 공손히 드리도록 하여라. 무슨 말로든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된다. 그리고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 자료에서 나온 돈은 반드시 사정을 설명한 뒤 돌려드려야 한다. 분명 무슨 착오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야곱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결심 반, 체념 반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 좋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집트 총리를 찾아가서 베냐민을 보이고 너희 혐의를 풀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 준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낸들 어찌하겠느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다. 속이고 속임당하는 일이 많았던 야곱이었다. 그래도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주님께 매달리는 뿌리 깊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베냐민의 목숨을 주께 의탁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다.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을 이은 언약 가문의 3대 족장으로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돌파해 나가는 그의 비결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필코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장 짐을 꾸려 내일 아침 일찍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냐, 알았다. 또 먼 길에 고생하겠구나.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다시 막내를 걱정하며 신신당부한다. 부디 늙은 애비를 생각해서라도 베냐민을 잘 보호하도록 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목숨을 잃더라도 베냐민만은 꼭 챙겨서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성껏 예물을 꾸렸다.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준비한 다음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다. 한편 형들을 그리운 고향 땅으로 보낸 요셉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행여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아버지는 막내를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형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식량이 떨어지면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베냐민을 딸려 보낼 것이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곤 했다. 더구나 이곳에는 시므온 형도 볼모로 잡혀있지 않은가. 하지만 형제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요셉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초조하게 애태우던 어느 날 요셉은 마침내 형들이 총리를 접견하려고 기다린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다. 막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내 집으로 모신 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 관리인은 주인이 시킨 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총리 저택으로 특별히 안내했다. 총리의 저택으로 들어서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은근히 불안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또 무슨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닥칠지 몰랐다.
형제들은 관리인을 따라가면서 수군거렸다. 우리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어째 느낌이 안 좋아. 맞아. 이건 분명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일 거야. 그걸 빌미로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야 당연히 총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 나귀는 전부 빼앗기겠지. 참, 그러면 베냐민은 어떡하지? 베냐민 없이 아버지는 오래 못 사실 텐데. 초조하고 불안했다. 두려웠다. 관리인을 따라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총리의 저택 문 앞에 다다르자 형제들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먼저 일의 진상을 말했다. 날이 먼저 아뢰올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관리가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당신들을 본 기억이 나오. 저희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산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객점에서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아귀에 각자가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착오가 있겠소?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곡식 살 돈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정말이지 맹세코 우리는 자루에서 어째서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까닭을 모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잘 살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를 대하기 전에 먼저 돈에 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관리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안심하세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루에 선물을 넣어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답니다. 관리인은 재빨리 나가서 볼모로 잡힌 시므온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맏형 르우벤이 시므온에게 달려갔다. 시므온, 어디 몸 상한 데는 없어? 르우벤 형, 내 아우들아. 야, 우리 막내 베냐민도 왔네. 형제들은 잠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치고 상봉을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관리인은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나귀들에게도 넉넉히 여물을 주었다. 형제들은 총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관리인에게 전해 들었다. 정오에 도착할 총리를 기다리면서 선물할 예물 꾸러미를 다시금 잘 챙겼다. 마침내 이집트 총리가 집으로 들어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엎드려 큰절을 한 다음 가나안 땅에서 준비한 예물을 바쳤다. 고맙소.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귀한 선물 잘 받겠소. 그래 고향집에는 잘 다녀왔소. 네, 총리 카카.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가지고 간 식량으로 흉년에도 탈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요? 다행이요. 그리고 그대들이 예전에 말한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의 건강은 어떠하시오? 네, 노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모두 머리 숙여 다시금 요셉에게 절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았다. 그래, 이 아이가 바로 그대들이 말한 막내 동생이요? 네, 그러하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막내인 베냐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셉은 따스하고 애정이 가득 담긴 눈길로 베냐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래, 내 나이가 올해 몇? 요셉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울컥했기 때문이다. 갓난아이 때 헤어진 베냐민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17세 때 헤어진 후 22년 만의 상봉이었다. 베냐민은 어느새 23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요셉은 39세로 둘은 16세 차이가 난다. 친어머니 라헬을 여인 지금 요셉에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다. 요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겨우 진정하고 방에서 나오려 하면 또다시 지난날의 기억이 솟구쳐 올라 다시 들어가 울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요셉은 세수를 한 뒤 자리로 돌아왔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점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총리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파라오 다음 가는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형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다.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외국인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가축들을 거리낌 없이 잡아먹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 총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앉을 자리를 일일이 정해주었다.
자, 당신은 거기 앉고 키가 큰 당신은 그 옆에 앉고 또 그 옆에는 당신이 앉도록 하시오. 아니, 당신은 거기 말고 저기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 옆자리에 앉고 또 당신은 그 옆에 앉으시오. 모두들 그가 지정해준 대로 앉아보니 희한하게도 마지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의아해했다. 와, 이집트 총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더니 과연 이분은 놀라운 신통력을 지닌 게 분명하구나. 형제들은 크게 놀라며 경외심마저 들었다. 자, 자, 먼 여행길에 모두들 시장할 텐데 마음껏 드시오. 요셉은 옆에서 시중 드는 하인들을 시켜 자신의 상에 놓인 맛있는 것들을 형제들에게 갖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하하하, 형님들 이것 좀 먹어봐요. 아주 특별한 맛이에요. 열째 스불론이 맛있게 고기를 뜯으며 다른 형들에게 말한다. 막내야, 먼 길 따라오느라 피곤했지. 많이 먹어라. 참, 이것도 한번 먹어봐. 다들 막내를 살뜰히 챙기니 베냐민 앞에는 온갖 진미가 수북히 쌓인다. 요셉이 보기에도 막내를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오래전 자신을 대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것 같았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세심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요셉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형들의 태도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 속에 아직도 시기심과 미움이 알게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중이었다. 루우벤이 장자답게 바로 아랫동생인 시므온을 챙긴다. 시몬,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자, 이것 먹고 힘내. 아니에요, 형. 여기 있는 동안 아주 잘 대해줘서 털끝만치도 고생한 거 없어요. 계속 더 있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하하하. 그럴 리가. 그렇다면 우리만 걱정한 꼴이 되었네. 형들은 이제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총리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다. 총리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대한다는 게 느껴졌다. 전혀 거짓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고 그동안 시므온을 잡아둔 것이 미안해서 친절을 베푸는 줄로만 여겼다. 모두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식량을 구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야곱의 아들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총리 저택에서 배불리 먹고 편히 쉬었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창세기 44장 요셉의 은잔 베냐민에게서 이집트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다. 점심 식사 후 요셉은 지방 관리인을 조용히 불러 명령을 내렸다. 저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이 각자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각자의 자루 어귀엔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도로 집어넣어라.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인님.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들 중 제일 어린 막내의 곡식 자루에는 곡식값과 함께 내가 늘 쓰던 은잔도 집어넣어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관리인은 요셉이 명한 대로 행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22년 전 도단 들판에서 자신을 시샘하고 미워하여 죽이려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형들을 올무에 빠뜨려 복수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옛 일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해되었기를 진정 바라고 기대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통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계획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베냐민을 두고 형들이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미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의 나귀에 식량을 가득 싣고 가나안 집을 향해 바삐 길을 떠났다. 아우들아 서둘러 가자. 이렇게 모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풀렸으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이집트를 빨리 벗어나자. 마청 루우벤은 마음이 조급했다. 행여 무슨 변수라도 생길까봐 서둘러 움직였다. 아우들도 어서 빨리 이집트를 벗어나 헤브론 장막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막내 베냐민을 보내고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으로 지새울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서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형제들은 같은 마음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뗐다. 형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 그리 멀지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설아, 계속 거지 못하겠느냐. 형제들이 놀라 뒤돌아보니 이집트 총리의 관리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은 요셉의 계획이었다.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형들에게 해야 할 말까지 일러준 상태였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 같으니라고. 우리 주인님께서 그렇게도 잘 대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게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아니 관리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제들은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너희는 어쩌자고 겁도 없이 우리 주인님이 아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주인님께서 마실 때도 쓰고 점칠 때도 쓰시는 아주 비싼 잔이다. 그런 귀한 것을 훔쳐가다니 정말 못된 놈들이로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나 고관이 자신의 잔이나 그릇으로 나라 및 개인의 길흉하고 복을 점치던 관습이 있었다. 점치는 그릇이나 잔에 물을 붓고는 거기에 보석을 빠뜨린다. 그 보석을 햇빛에 비추어 나타나는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 따라서 이토록 중요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꾼 못지않게 엄벌로 다스려졌다.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형제들에게 호통치며 다그쳤다. 형제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지으며 말했다. 나리,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맹세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공식 자료에 들어있던 돈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나리께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나리의 주인님 댁에서 은잔을 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점심 식사 때까지만 해도 은잔이 그대로 있었는데 너희가 주인님 집을 떠나면서부터 없어졌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었다. 분명 오해라고 확신했다. 나리, 저희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저희 중에서 누구라도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만일 뒤져서 은잔이 나오면 모두가 종이 될 필요까진 없다. 은잔을 훔친 그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 다른 사람들이야 죄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짐들을 살펴보십시오. 형제들은 짊어지고 있던 곡식 자루를 주저함 없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각자 자루를 묶은 끈을 풀었다. 관리인이 이끌고 온 군사들은 가장 연장자인 르우벤의 자루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르우벤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순으로 자루를 뒤졌다. 그래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루만 남겨두었다. 형제들은 그것 보라는 식의 되게 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한 군사가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뒤졌다. 그때였다. 여기 있다. 주인님의 은잔이다. 군사가 손에 은잔을 들고 크게 외쳤다. 분명 이집트 총리가 쓰는 은잔이었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다니. 아, 하필 막내의 자루에서. 형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며 절망했다. 베냐민은 영문을 모른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사색이 된 베냐민이 말까지 더듬거리며 부인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베냐민을 즉시 체포했다. 형제들은 각자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아, 막내가 호기심에 은잔을 자루에 담았나 보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나저나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형들은 베냐민을 탓하며 모든 책임을 막내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아니면 베냐민과 생사를 같이 할 수도 있었다. 22년 전 도단 들판의 형들 같았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베냐민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형들은 베냐민과 생사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각자의 나귀에 도로 짐을 실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체포되어 끌려가는 베냐민을 뒤따라 다 함께 성으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총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형제들이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요셉이 성난 목소리로 형제들을 꾸짖었다. 참으로 그대들은 겁이 없는 자들이로다. 어쩌자고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의 얕은 수작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더냐. 점을 쳐 도둑을 잡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형제들 중 넷째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총리님, 저희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니 저희들은 모두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이 나온 막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꺼이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이 없었다.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였다. 특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냈다는 말은 지난날 요셉에게 지은 죄값을 이제라도 달게 받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요셉이 그걸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러나 모른 체하며 짐짓 말했다. 아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다. 나는 내 은잔을 훔쳐간 자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대들의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것이다. 형들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냐.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탄원하다.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섰다. 표정은 비장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유다는 은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집트 총리의 위엄과 권위를 한껏 존중하는 가운데 백발 성성하신 노령에 붙인 이 아이, 아우, 막내, 모친과 제 친형을 잃은 동생 등과 같은 감성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역시 스라의 자식을 두고 있을 아버지로서의 이집트 총리에게 호소했다. 사실 그때 요셉의 스라에는 6에서 8세 가량의 두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다. 총리 각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총리께 간절히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노하지 마시고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총리 각하께서는 파라오와도 같이 높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냐? 유다가 땅에 엎드려 막내 베냐민을 위해 탄원하기 시작했다. 총리 각하, 총리님께서는 지난번 저희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제가 계시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총리님께 대답하기를 예, 백발이 성성하신 연로하신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친에게는 늙음하게 얻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친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친형은 일찍 죽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몹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총리님께서는 총리님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자 유다가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총리님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님 곁에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는다면 아버님께서는 하늘 품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총리님께서는 저희 형제들 중 하나를 여기에 남겨두겠다고 하신 후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다시 부친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버님께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아버님은 그 아이만은 절대로 이집트 땅에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얼마 지나서 총리님의 은혜로 가져간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집트에 다시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가 없으면 우리가 이집트 총리를 다시 만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요셉은 계속 말해보라고 고갯짓을 하자 유다가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둘이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는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내가 멀리 심부름을 보낸 탓에 그 아이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까닭이다. 그때의 한스러움이 아직도 내 가슴을 찢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하나 남은 그 아이의 동생마저 데리고 가겠다니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만일 이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무슨 낙으로 살아가란 말이냐. 한 해 한 을 품고 죽으라는 말이냐. 백발성성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너희가 정녕 보려고 그러는 게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울컥하고 눈물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유다는 총리를 정면으로 올려다보았다. 제발 진심을 알아달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 그러하오니 총리 각하, 이제 저희가 아버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으신 아버님의 인생은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 아이 없인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은 곧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돌아갈지라도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피를 토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백발성성하신 부친께 큰 고통을 안겨드린 천하의 불효자식들이 되고 맙니다.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부친을 무덤으로 내려보낸 망고의 죄인들이 되고 맙니다. 하늘과 땅에 영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유다의 음성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다른 형제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다. 요셉 총리는 점점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졌다. 총리 각하, 그래서 저는 그때 가나안 땅 고향집에서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 아이를 베냐민을 책임지고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일평생 어떤 죄값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총리님 제발 부탁입니다. 부디 제가 막내를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원하신다면 저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형제들이 기꺼이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잠자코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든 말을 꺼내기만 하면 감정이 터져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간절한 눈으로 모두 총리에게 집중한다. 그러하오니 총리 각하 제발 이 아이만은 저희 막내 베냐민만은 부친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이만은 태어날 때부터 제 어미를 잃고 친형조차 일찍 떠나보낸 저희 동생만은 부디 집으로 돌려보내시어 백발이 성성하신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해주십시오. 어찌 이 아이를 여기 홀로 남겨두고 저희만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겠으며 어찌 저희만 저 사랑하는 아이 곁을 떠나 한 발자국인들 여기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늙으신 아버님께 닥칠 끔찍한 일이 두려워서라도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차마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그 대목에서 유다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다른 형제들도 울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요셉 총리는 그대로 참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총리 각하, 그러하오니 제발 이 아이만은 부디 저희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만은 꼭 돌려보내 주십시오. 오늘도 저 헤브론 골짜기에 장막 밖에 서서 한숨과 눈물 지으며 이제나 저제나 이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그 아이의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부디 하해 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아이만은 제발 제 집, 제 고향, 제 부친에게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총리 각하. 야곱의 아들들이 일제히 부르짖는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소서.